아빠와 나눈 이야기. 아빠와 나눈 이야기. 1944년 5월 7일 일요일. 키티, 어제 오후 아빠와 오랫동안 얘기했어. 나는 몹시 울었어. 아빠도 함께 울었어. 키티, 아빠가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난 지금까지 편지를 많이 받았지만 그런 불쾌한 편지는 처음이다. 안내야, 엄마와 나는 늘 그토록 사랑하고 언제든 위로해주고 무슨 일이 있든지 옹호해주는데 그래 우리한테 조금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니? 넌 푸대접을 받고 버림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넌 내 부모를 오해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너의 편지엔 그렇게 쓰여 있어. 그러나 우린 이런 비난을 받을 일은 하지 않았어. 아, 나는 비참한 실패를 하고 말았구나. 분명 이것은 나의 생애 중 가장 큰 오점이 될 거야. 나는 울면서 쇼를 벌여서 아빠가 나를 소중히 여기도록 나 스스로를 훌륭하게 보이려고 애썼어. 물론 슬픈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셨고 지금도 해주시는 좋은 아빠를 비난하다니 얼마나 비열한 짓이었니? 나는 지나치게 우쭐했으니까 좀처럼 남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자존심이 약간 동요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안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서러움을 안겨준다는 것은 정말 비열한 짓이야. 아빠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한층 더 부끄러움을 느꼈어. 아빠는 편지를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아빠가 잘못한 것처럼 상냥하게 대해주셨어. 안내야, 너는 아직 배울 것이 엄청나게 많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하기보다 먼저 해야만 할 일이 많구나. 슬픈 일이 있겠지만 내 또래의 누군들 안 그럴까? 나는 광대 같은 짓을 많이 했으면서도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 외롭기는 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지. 정말로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깨달았어. 이미 저지른 일은 지울 수 없지만 각성할 수는 있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 베트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그가 나를 도와주면 할 수 있어. 또 할 거야. 나는 이제 고독하지 않아.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를 사랑해. 책이 있고 일기장이 있고 나는 못생긴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쾌활한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우아한 인격을 갖출 수 있을 거야. 그래, 안내. 넌 너의 편지에 무정했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뉘우쳐야 해. 너는 너무 자만심에 차 있어. 나는 아빠를 본보기로 삼아 노력하겠어. 안내. 44년 5월 8일 월요일. 키티, 너에게 우리 집안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던가? 아마 아직 안 했을 거야.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부자였고 할머니 역시 부자인 저명한 집안 출신이야. 그래서 아빠는 어렸을 때 부잣집 도련님으로 매주 열리는 파티, 무도회, 연회, 아름다운 소녀들, 만찬회, 대궐 같은 집 등등에 둘러싸여 지내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계대전과 잇따른 경제공황 때문에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지. 아빠는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팬을 긁으면서 55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어. 외갓집도 부자여서 우리는 가끔 부모의 약혼 파티에 250명이나 초대되었다는 것이며 무도회 만찬회 등의 이야기를 입을 벌린 채 듣곤 했단다. 지금 우리는 부자라 할 수 없지만 나는 전쟁이 끝난 후에 새 희망을 걸고 있어. 나는 명백히 엄마나 언니와 같이 시야가 좁고 쳇바퀴 맴도는 것 같은 생활은 원치 않아. 나는 파리와 런던에 가서 의학과 미술사를 공부하고 싶어. 팔레스타인에서 산파가 되고 싶다는 언니의 경우와 비교해봐. 나는 아름다운 옷과 갖가지 사람들의 흥미를 가지고 있어. 나는 세계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유쾌한 일을 모두 해보고 싶어. 이건 전에도 말했지. 그리고 약간의 돈이 있으면 좋을 거야. 미프는 오늘 아침 자기가 초대받았던 약혼 파티에 대해 들려주었어. 미래의 신랑 신부는 모두 부잣집 출신으로 모든 준비가 굉장했대. 우리는 미프의 음식 이야기를 듣고 군침을 삼켰어. 고기를 끓여 넣은 채소 수프, 치즈, 달걀과 쇠고기를 넣은 오르데브르, 케이크, 포도주, 담배, 그 밖의 암그레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미프는 포도주를 10잔이나 마셨대. 그래도 금주가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녀의 남편은 얼마나 마셨을까? 물론 모두 취했을 거야.
파티에는 두 명의 경찰도 끼어 있었는데 혹 도움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미프는 그들의 주소를 적어 놓았다. 미프는 우리에게 군침만 돌게 하는구나. 우리는 아침 식사로 죽 2숟가락 정도만 먹었기 때문에 위는 항상 비어 있어서 쪼르르 소리를 내고 슬쩍 데친 시금치, 관로 속에 비타민을 보존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슬쩍 데친 시금치와 썩은 감자와 상추 이외엔 아무것도 먹을 거라고는 없어. 아마 우리는 뽀빠이처럼 건강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현재로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아. 우리가 미프와 함께 파티에 갔더라면 다른 사람 몫의 빵까지 먹어 치웠을 거야. 말하자면 우리는 생전에 훌륭한 음식이나 스마트한 사람들을 대한 적이 없는 것처럼 미프를 둘러싸고 앉아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았어. 이게 바로 백만장자의 손이란다. 세상은 참 묘한 곳이야. 안내. 44년 5월 9일 화요일. 키티, 나는 요정 엘렌이라는 동화를 다 써서 노트에 정서해 놓았어. 퍽 훌륭한 작품인 것 같은데 아빠의 생신 선물은 이것으로 될까? 언니와 엄마는 아빠를 위해 시를 쓰고 있어. 오후에 클라레르 씨가 찾아와서 회사의 선조눈이었던 비 부인이 매일 2시에 사무실에 도시락을 넣겠다고 청을 해왔다는 뉴스를 알려주었어. 생각해봐. 그동안 아무도 위층에 올라갈 수 없고 감자를 운반할 수도 없고 엘리가 점심을 먹으러 올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을 거야. 모두 비 부인의 청을 거절할 방법을 궁리해 보았어. 판단 아저씨는 커피에 설사약을 넣으면 될 거라고 말했어. 안 돼요. 그러면 그녀는 복수에서 나올 수 없을걸요? 하고 코파이스 씨가 말했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단다. 복수에서? 그게 무슨 말인데요? 또 판단 아주머니가 물었어. 누군가가 화장실이란 뜻이라고 설명해 주니까 아주머니는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모두 안 와요? 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 만일 비엔코르프, 암스테르담에 있는 큰 상점이랍니다. 비엔코르프에서 복스가 어디냐고 물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고 엘리가 킥킥하고 웃으댔어. 오 키티, 근사한 날씨구나. 밖에 나갈 수만 있다면. 안내. 44년 5월 10일 수요일. 키티, 어제 오후에 다락방에서 페트와 프랑스를 공부하고 있는데 벼랑과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잖니. 무슨 소리인가 페트에게 물었더니 그는 대답도 없이 소리가 난 위로 뛰어 올라갔어. 바로 무시였어. 페트는 모래상자가 젖어 있으니까 그 옆에 쭈그리고 있는 무시를 황급히 상자에 담았어. 그러나 무시는 이미 용변을 마친 후이어서 아래층으로 도망가 버리고 소동은 그 뒤에 일어났단다. 무시는 자기 집과 비슷한 곳을 찾다가 대패밥 속을 찾아든 거야. 물줄기는 곧 위쪽 창고에서 다락방으로 흘러내려서 공교롭게도 감자통 안으로 흘러들어갔어. 천장이 새고 다락방 바닥에도 구멍이 나 있어서 노란 물줄기는 식당 테이블 위에 쌓아놓은 양말더미와 책더미 위로 떨어졌어.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어서 낄낄거렸지. 무시는 의자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고 페트는 물과 분가루를 집어쓰고 있고 또 아저씨는 옆에서 허둥대고 있었어. 총극은 곧 끝났지만 고양이의 오줌 냄새가 고약하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감자나 아빠가 데우려고 모아놓은 대패밥이 명백히 증명해 주는구나. 가엾은 무시, 너는 아마 석탄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모르겠지. 안내. 주신, 우리가 존경하는 여왕 폐하는 어제와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담화문을 발표했단다. 여왕은 지금 귀국하기 위해 휴양을 하고 있어. 담화문은 곧 귀국하면 조속한 해방을, 영웅적인 행위를, 무거운 책임을 등의 말들로 구성되어 있더군. 그 다음에 겔브란드의 연설이 방송되고 아나운서는 집단 수용소와 감옥과 독일에 있는 유대인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는 기도로 끝을 맺었어. 44년 5월 11일 목요일. 키티, 나는 지금 몹시 바쁘단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나는 산더미처럼 밀릴 일을 전부 처리할 시간이 없어. 내가 할 일들을 간단히 말해줄까? 우선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도서관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일부를 전부 읽어야 해. 겨우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지만 다 외울 수 있을 거야. 다 읽을 수 있을 거야. 다음 주에는 갈림길에 선 팔레스타인과 갈릴레이의 2부를 읽어야 해. 다음 어제 황제 찰스 5세의 일부를 읽었는데 내가 모은 도표와 족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야 해.
그 다음에 여러 책에서 모은 외국어 단어들을 암기해야 해. 넷째는 뒤섞여 있는 영화 배우의 사진을 정리하는 일. 이런 일거리를 모두 처리하려면 며칠은 걸려야 하니까 안내 교수는 일에 쫓겨서 어떻게 손을 댈 방도가 없단다. 다음에 테세우스, 페르세우스, 오르페우스, 이하손, 헤라클레스가 머릿속에 뒤얽혀 있어서 제각기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중이야. 미론과 피디아스의 자료, 그 밖에 7년 전쟁과 9년 전쟁에 대하여 모든 것이 이토록 혼란스럽단다. 이런 기억력으로 무슨 일을 하겠니? 생각해봐. 8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관한 일도 있구나. 목욕하는 스잔나를 만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할까?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은 무슨 암시일까? 정말 조사하고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아. 키티, 머리가 터질 것 같구나. 그 밖의 다른 일, 너도 알다시피 나의 최대 희망은 저널리스트가 되고 그 위에 유명한 작가가 되는 거야. 이 같은 열망 혹은 망상이 실현될지는 의문이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테마를 정해놓고 있어. 어쨌든 나는 전쟁이 끝나면 은신처란 제목의 책을 출판할 테야. 성공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내 일기가 좋은 참고가 될 거야. 은신처 이외에도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나 이것은 머릿속에 그 분명한 형태가 파악될 때에 자세히 알려줄게. 안내. 44년 5월 13일 토요일. 사랑하는 키티, 어제는 아빠의 생신이었어. 게다가 엄마와 아빠의 결혼 19주년 기념일. 아래층에는 청소부도 없었고 태양이 어제처럼 찬란하게 빛났던 날은 없었던 것 같다. 들의 밤나무는 작년보다 짙고 아름다운 잎새들로 덮여 있었단다. 아빠는 코파이스 씨에게서 리나우스의 전기를 선물 받고 글라레르 씨에게는 자연에 관한 책, 디시엘 씨에게서는 물로 두루를 둘러싸인 암스테르담, 또 아저씨에게는 달걀 3개와 맥주 1병, 요구르트 1병, 초록색 넥타이가 든 잘 포장된 커다란 상자를 받았어. 내가 선산 장미꽃은 엘리와 미프가 가져온 냄새가 나지 않는 카네이션보다 훨씬 향기로웠지. 모두 예쁜 꽃들이었어. 아빠는 몹시 기뻐하셨어. 그 밖에 본 일도 없는 구운 과자가 듬뿍. 아빠는 선물 받은 과자를 분배하고 맥주를 남자들에게, 요구르트를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지. 둘러앉아서 모두 즐겁게 하루를 보냈어. 안내. 44년 5월 16일 화요일. 사랑하는 키티, 기분 전환으로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판단 아주머니가 아저씨 사이의 언쟁을 소개해 줄게. 아주머니, 독일군은 대서양의 요새 방비를 강화했음이 분명해요. 그들은 영국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거예요. 독일군이 얼마나 강한가는 놀랄만 해요. 아저씨, 그래,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지. 아주머니, 그렇다니까요. 아저씨, 독일군은 강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전쟁에 이길 거야. 아주머니, 그럴 거예요. 그 반대로 되리라고 믿을 수 없어요. 아저씨, 난 이제 더는 대답하지 않을 테야. 아주머니, 그렇지만 언제나 대꾸하잖아요. 당신은 제 말문을 막고 싶어 못 견디겠죠? 아저씨, 그렇지 않아. 나는 항상 최소한도로 대답해. 아주머니, 그래도 아직 대꾸하시면서 당신은 항상 옳아요. 당신 예언이 늘 맞는 건 아니던데요. 아저씨, 지금까지는 맞았어. 아주머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라면 상륙작전은 작년에 있었고 핀란드는 지금쯤 전쟁에서 손을 떼었을 거예요. 이탈리아는 겨울에 손을 들었지만 러시아는 벌써 렘베르크를 점령했을 거예요. 난 당신 예언엔 관심도 두지 않아요. 아저씨, 일어서면서 자, 이제 그만 떠들어. 언제든 내 말이 맞는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얼마만 지나면 돼. 더는 당신이 투덜거리는 걸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은 화를 내겠지만 후회할 날이 있을 거야. 일막 끝.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엄마도. 패트는 입술을 깨물고 앉아 있었어. 오, 어리석은 어른들. 젊은이들에게 충고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공부하는 편이 좋을 텐데. 안내. 44년 5월 19일 금요일. 키티. 어제는 소화불량에다 갖가지 비참한 기분이 되살아나서 몹시 우울했어. 안내로서는 드문 일이지만. 오늘은 좀 나아졌고 배가 고프지만 완두콩은 건드리지 말아야겠어. 패트와의 사이는 잘 진행되고 있지. 그는 나보다도 더 애정에 굶주리고 있어. 매일 밤 그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면 그는 얼굴을 붉히고 다시 한번 청한단다. 내가 뭐 보시의 대용품이람?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래도 좋아.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싸워온 결과 다소 마음이 안정되었지만 사랑이 식었다고는 생각지 않아. 그는 연인이야. 그러나 나는 그로부터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그가 내 마음의 문을 열려면 전보다는 더 노력해야 할 거야. 안내. 44년 5월 20일 토요일. 키티. 어제 저녁 다락방에서 내려와 방으로 들어가니 카네이션 꽃봉이 방바닥에 뒹굴고 있고 엄마가 엎드려 마룻바닥을 닦고 계시고 언니가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줍고 있지 않겠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나는 놀라서 물어보았어. 대답을 기다릴 것도 없이 나는 피해를 단번에 알아차렸어. 우리 집 족보철, 노트, 교과서가 모두 흠뻑 젖어 있었어. 나는 거의 울상이 되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언니 말에 따르면 엄청난 피해, 놀라운 심한, 보상할 수 없는 따위의 말을 떠들어댔다는 거야. 아빠는 웃음을 터뜨리셨어. 엄마와 언니도 웃으셨어.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정성을 들여서 만든 도표나 노력이 엉망이 된 것을 생각하니 울지 않을 수 없었단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엄청난 피해는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 나는 종이를 분류하고 엉겨붙은 것을 떼어서 다락방에 넣었어. 퍽 우스운 광경이어서 나 자신도 웃음이 터져나왔어. 찰스 5세 옆에 마리아 드 메디치, 오렌지공 윌리엄과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것을 보고 판단 아저씨가 인종의 폭동이라고 농담하셨어. 나는 늘린 종이들을 페트에게 부탁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어느 책이 못 쓰게 됐어? 하고 나는 책을 정리하고 있던 언니에게 물었어. 대수책 하고 언니가 대답했어. 나는 얼른 언니 옆으로 다가갔어. 그러나 불행히도 대수책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 책이 바로 화병 위에 떨어졌더라면. 대수책처럼 싫은 책은 없어. 그 책에는 20여 명이 넘는 소유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낡고 노랗고 끓여 있고 고쳐져 있고 마음대로 한다면 이따위 것은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어. 안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가 봐요. 다음은 더해가는 불안이라는 글입니다. 더해가는 불안. 1944년 5월 22일 월요일. 키티. 20일에 아빠는 판단 아주머니와의 내기에 져서 요구르트 5병을 이루셨단다. 상륙작전은 아직 소식이 없어. 과장할 것도 없어. 전 암스테르담, 전 네덜란드, 전 서부 유럽,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밤낮으로 상륙작전에 대한 토론과 내기와 희망으로 들끓고 있어. 흥분과 초조는 클라이맥스에 달해 있어. 선량한 네덜란드인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이 영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상륙을 감행하겠다는 영국의 큰 소리를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국민들은 결국 위대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자기 자신의 일밖에 생각할 줄을 몰라서 영국이 자신의 조국과 국민을 위해 싸운다는 건 생각지를 않고 모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네덜란드를 구하는 것이 영국인의 의무라고만 생각들 하고 있어. 도대체 영국이 우리에게 무슨 의무가 있단 말인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째서 간절히 영국의 원조만을 바랄 수 있을까? 아니야. 네덜란드도 커다란 실수를 범했을 거야. 영국이 여러 번 헛소리를 했지만 점령되어 있는 크고 작은 어떤 나라보다 더 큰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어. 영국은 우리에게 사과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독일이 재무장할 때 영국이 잠자코 있었다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 특히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역시 잠자코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졸렬한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되겠지. 영국과 전 세계가 이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이고 영국과 그 밖의 국가들이 무거운 희생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야. 자기 나라의 국민을 대가 없이 또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나라는 없어. 영국도 마찬가지야. 상륙작전과 자유해방의 날은 언제든지 오겠지만 그 D-Day를 정하는 것은 영국과 미국이지 비점령국은 아니야. 놀랍고도 유감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고들 한단다. 반유대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니 이건 정말 천만 뜻밖이야. 이 뉴스는 우리를 몹시 상심시켰어. 이 같은 유대인 증오의 원인은 이해할 만하고 사람은 때때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가 있을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 독일에 비밀을 제공했다고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반했다고 또 유대인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이 무슨 형벌을 받고 있다고 유대인을 비난하고 있어. 이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이러한 일은 양쪽에서 관찰해야 하지 않을까?
기독교인은 같은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독일군은 사람을 자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그들 수중에 놓일 때 침묵만을 지킬 수 있을까? 누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러면 왜 불가능한 일을 유대인에게 강요할까? 네덜란드로 이주해 왔다가 지금은 폴란드에 있는 독일계 유대인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단다. 그들은 한때 네덜란드로 피신할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히틀러가 죽으면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풍문이 지하 운동가들 사이에 퍼져 있어. 이런 풍문을 들으면 우리가 이토록 길고 지겨운 전쟁을 버텨온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은 자유와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닌가? 우리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불화가 생기고 유대인은 쓸모가 없단 말인가? 오, 정말 슬프구나. 한 사람의 기독교인의 잘못은 그 개인의 책임이고 한 사람의 유대인의 잘못은 모든 유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옛 진리를 확인하면 더욱 슬프죠. 솔직히 말해서 그토록 선량하고 정직하고 경우 바른 네덜란드인들이 우리 압박받고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우리 유대인을 어째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나는 다만 한 가지, 유대인 정오가 일시적인 것이고 네덜란드인들은 결국 본래대로 돌아가서 이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야. 반유대주의는 정의에 반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런 참혹한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남아있던 소수의 가련한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겠지. 우리도 역시 보침을 들고 한때는 우리를 환영했고 지금은 등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야겠지. 나는 네덜란드를 사랑해. 조국이 없는 나는 네덜란드가 나의 조국이 되기를 희망해왔고 지금도 희망하고 있어. 안내. 44년 5월 25일 목요일. 키티.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는구나. 오늘 아침 우리의 채소 장수가 유대인 2명을 숨겨주었다고 체포되었어. 우리에겐 충격적인 뉴스였어. 지옥의 문전에 선 가련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채소 장수에게도 비참한 일이야.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서 존경받는 사람은 집단 수용소나 감옥이나 독방에 갇히고 찌꺼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암시장을 거닐다가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나 레지스탕스를 도와주었다고 해서 체포되고 있어. 누구든 NSP의 당원이 아니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예상할 수 없는 형편이야. 채소장수의 체포는 우리에게 커다란 손실이야. 엘리나 미프는 이제 어디에서도 우리 몫의 감자를 구할 수 없으니 절약할 수밖에 없구나. 엄마는 아침 식사는 없애고 점심에는 국과 빵을, 저녁에는 프라이한 감자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채소와 상추를 먹자고 말했어. 우리는 점점 배고파지겠지만 발각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니? 안내. 44년 5월 26일 금요일. 키티. 마침내 창문 앞 테이블에 조용히 마주 앉아 모든 걸 너에게 쓸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지금 몹시 비참해. 몇 달 동안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지. 적어도 도덕 소송이 있은 이후로는 이토록 산산조각이 난 심정은 아니었어. 한편 채소장수, 유대인 문제, 우리 집에서 조심스레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 상륙작전 연기, 나쁜 식량 사정, 긴장, 비참한 분위기, 페트에 대한 실망, 그리고 또 한편으론 엘리의 약혼, 클라레르시의 생일, 멋진 케이크, 캬바레, 영화관, 음악회의 이야기.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우리는 웃고 떠들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공포, 불안, 위기, 절망을 대하는 거야. 미프와 클라레르시는 숨어 사는 8명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미프는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 클라레르시는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극도의 신경 과민과 긴장으로 어떤 때는 말도 못할 정도야. 코프하이스 씨와 엘리도 우리를 돌봐주지만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를 잊을 때도 있어. 그들에겐 그들 자신의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이야. 코프하이스 씨는 자신의 건강에, 엘리는 마땅찮은 약혼에, 그러나 그들은 친구를 방문한다거나 모든 생활을 즐기면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들의 불안을 잠깐 동안이나마 시슬거릴 수 있지만 우리의 불안은 한순간도 해소되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2년 동안이나 살아왔고 이제 점점 심해지는 압박을 어떻게 더 견뎌 나가란 말인가. 하수관에 막혀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뚝뚝 떨어질 뿐이란다. 화장실에 가면 오수를 항아리에 담아 두어야 해. 오늘 하루는 견딜 수 있겠지만 영광공이 고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한담?
시의 수도국에서는 화요일이 되어야 기술자를 보내줄 텐데. 미프는 인형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에 행복한 성령 강림제를 이라고 쓴 쪽지를 붙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었어. 이것은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야. 우리의 현재의 기분과 불안은 행복한과는 거리가 먼 것이거든. 최 소장수가 체포된 후로 우리는 한층 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걸핏하면 쉬쉬 소리를 하게 되고 만사에 조심하고 있어. 경찰이 문을 열고 들이닥친다면,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아니 이런 것은 쓰지 말아야겠지. 그러나 나는 이런 의문을 지워버릴 수가 없구나. 반대로 지금까지 부딪혀온 모든 공포가 놀라움과 함께 다시 밀어닥칠 것만 같아. 오늘 저녁 8시에 나는 혼자서 아래층 화장실로 내려갔어. 모두 라디오 주위에 모여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래층에는 아무도 없었어. 용기를 내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더구나. 나는 항상 넓고 횡댕거렁하고 위층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길거리에서 부르렁거리는 엔진 소리만 들리는 아래층보다는 위층에 있으면 한결 마음이 놓인단다. 이런 상황을 곰곰 생각하니 몸이 마구 떨리기에 나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어. 피신 생활을 아예 하지 않았던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쯤 죽어서 특히 더는 우리 보호자를 위험스럽게 하지 않았던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고 나는 거듭거듭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아직 우리는 살고 싶고 자연이 속삭이는 소리를 잊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망상은 지워버리고 말아. 무슨 일이든지 일어났으면 좋겠어. 격전이라도 이런 불안을 깨뜨려버렸으면, 종말이 아무리 괴로운 것이라도 어서와 주었으면, 그러면 적어도 승리인지 패배인지는 알게 되겠지. 안내. 44년 5월 31일 수요일. 키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만년필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웠단다. 그 때문에 너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지. 배수관이 금요일에 파열되었는데 토요일에 수리했어. 오후에는 코프하이스 씨가 찾아와 자기 딸 코리가 요피와 같은 하키 클럽에 들어갔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일요일에는 엘리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침 식사 때까지 머물러 있었어. 월요일에는 판 산튼 씨가 망을 보고 화요일에는 결국 다시 창을 열 수 있었지. 성령 강림제의 휴일 중 덥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따뜻했던 적은 퍽 드물잖아. 이 은신처의 무더위는 견딜 수 없을 정도야. 이날의 더위에 대한 불평으로 몇 가지 요약하면, 토요일, 퍽 근사한 날씨인데 하고 아침에 모두 감탄했지. 이렇게 덥지만 않다면 하고 오후에 창문을 닫을 땐 투덜거렸지. 일요일, 이건 정말 견딜 수 없구나. 버터는 녹아 흐르고 이 집엔 시원한 데라고는 아무데도 없군. 빵은 말라 빠지고 우유는 쉬고 창은 열 수도 없고 딴 사람들은 성령 강림제 휴일을 즐기는데 우리 가련하게 버림받은 자들은 이런 데서 헐떡거려야만 한담. 월요일, 그럴 수도 없고 얇은 옷도 걸치기 싫어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설거지를 한담. 이것은 판단 아주머니의 불쾌지수는 최고. 정말 더위를 견딜 수 없구나. 오늘은 바람이 꽤 불어서 나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태양은 이글거리고 있어. 안내. 44년 6월 5일 월요일. 키티. 새로운 트러블. 디셸 씨와 아빠 엄마 사이에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어. 버터 분배 때문에 디셸 씨가 결국 숙이고 나왔지. 판단 아주머니와 디셸 씨는 사이가 좋아져서 장난을 하고 키스를 하기도 하고 다정한 듯이 웃고 한단다. 디셸 씨는 여자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모양이야. 제5군이 로마를 점령, 육군과 공군은 로마시를 별로 파괴하지 않았대. 채소와 감자의 재고 부족, 기분 나쁜 날씨, 프랑스 해영과 파드칼레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 안내.